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상법 정리 정리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법에서 지금 요번에 개정판 그 먼저 머릿말부터 보면 출제 경향과 대책 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상법 사례형 문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본 대로 다중 대표 소송하고 대표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대표 소송, 그다음에 상장회사의 특례, 업무 집행 지시자, 피고 적격,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상법에서. 그다음에 보유 주식 감소한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표 소송. 그러니까 대표 소송만 벌써 35점, 55점이 나온 거예요. 대표 소송 파트에서만. 그다음에 원인 채무와 어음 채무 해서 어음상 권리에서 어음법에서 25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총에서 69점 하도 유명한 문제라서 이게 20점 해가지고 총 100점이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항상 회사 소송에서 한 70%, 60, 70% 나오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상총하고 어음에서 이제 45%, 45점 나왔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회사 소송에서 한 60% 이상은 나온다. 주식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해서 주식회사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음수표, 그다음에 상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난이도는 개정상법.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다 개정된 거죠. 다중대표소송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들 문제로 좀 난이도가 높게 항상 저희 본 시험은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형 문제 역시 선택형 문제들 역시 상법 전편에 걸쳐서 중요한 판례 사안들만 거의 저기 됐죠. 그래서 사례형처럼요 좀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는 철저하게 기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택형 사례형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시험 경향에 맞춰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유출제 문제들 그래서 제가 쓴 그 상법 정리라든지 지금 제가 쓴 그 상법 정리 사례집 객관식 문제집 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다 예상되는 문제들이니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책으로서 상법 기본 교재 그죠 해가지고 그거를 정독하고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 풀이 구조 그러니까 항상 사례를 잘해야 돼요. 사례를 잘하고 그다음에 사례 풀이 구조 해당 판례 연결하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사례 공부하고 상법 정리 내지는 상법 암기장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항상 계속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무기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문제가 이게 지금 한 40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는 그걸로 잘 정리하면은 하루 전날 다 볼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또 본 교재는 1회부터 11회 변호사 본시험 다 거의 이제 참조를 했고요. 법조내 문제들도 대부분 참조를 해서 출제 가능한 모두 쟁점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희 상법 교과서 보면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다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한 400페이지 정도만 정리해서 암기장 용도도 되고 판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7, 80% 이상은 저기 보완되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 개정법에서 보충된 중요 판례들 작년에 나온 판례들이 쭉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충된 중요 판례에서 1번부터요. 법인격 부인 판례, 역적용 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다중 대표성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여러분들이 총 한 몇 개가 더 들어갔냐면 이번 개정판에 그래서 29개 정도 그러니까 29개 정도 판례가 물론 아주 지엽적인 판례는 뺐고요. 중요한 판례 위주로 했는데도 한 29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올 때마다 개정 법하고 개정 판례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요거 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 것만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보충만 하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경향과 대책 앞으로 그거는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머릿말 쭉 정리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이제 상법의 의의 요점부터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이제 오늘부터인데 오늘 제가 너무 딴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는데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는, 2시부터 5시 반까지인데 거기서 이제 본 대로 교재는 요거하고 노트, 그죠? 노트하고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매일 민법이나 민사소법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제 출제 가능한 판례들 오늘 강의한 부분에서 쪽지 시험처럼 해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을 볼 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강의는 2시 한 4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5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겠어요. 30분 정도 판례 시험을 보고요. 예, 그렇게 하는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거기 수강 특전에서 두 번째 선택형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있는데 일단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상법이 정치하게 막 저기 공식처럼 짜고 그런 시험은 잘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한 그냥 단문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형이 훨씬 어려워요. 선택형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해당 오늘 공부하면 해당 파트 동강을 무료로 열어줄 테니까 선택형을 그걸 가지고 그 해당 파트를 강의를 들어서 선택형을 정리하면 그게 상법은 선택형부터 정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민법이나 민소는 사례가 정복돼야 선택형이 정복이 되는데 상법은 좀 사례형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냥 단문 형태로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이거 쭉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선택형이 오히려 꼬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택형을 강의를 들어서 이번에 상법을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 기본 강의와 선택형 강의를 병행한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와 선택형이 정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사례집만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은 오히려 상법 사례가 제일 쉬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다. 알았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저기 그 선택형 거기 팀장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공 동영상 무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재는 지금 상법 정리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본문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만 따로 뽑았어요. 옛날에 이제 상법집이었는데 이제 상법집을 좀 이렇게 교과서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따로 핵심 체크해 가지고 판례만 따로 모아놨으니까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컨대 오늘 나가는 범위에서 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핵심 논점 체크해 가지고 5페이지요 책에 거기 보면 판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페이지면 17페이지인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체크 판례만 따로 모아서요. 따로 모아서 요거만 판례 공부를 따로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대비는 오히려 이제 그 선택형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본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 원문 보고 이제 선택형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법은 선택형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2페이지를 보면 강의 계획서에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여기서 강의 방향은 이번 강의는 기본 이론 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가면은 이제 암기장하고 사례 강의가 보통 시작되고요. 근데 이제 선택형 강의는 이제 그 기회 가을쯤에 하는데 작년에 선택형 강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동강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병행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번에는 기본 정리하고 이번에는 선택형 강의를 두 가지를 한다. 알았죠? 근데 그건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그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택형 강의도 혼자 공부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를 들어서 거기에 핵심 팁하고 그 다음에 중요 판례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는 이제 거기 진도표 나왔는데 항상 진도는 여기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런 게 기준으로 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트로 가가지고 공부 이제 처음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공부 방법은 저는 이제 민사법에서 민법, 민소, 상법 전부 강의를 하는데 물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민법이 이제 35문제, 그다음에 민소법이 16, 7, 상법이 18에서 19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형은 민법이 150, 민소, 상법이 100점, 100점 이렇게 나오고 기록형이 여기서 이제 민법이 거의 175점인데 민소법이 가끔 상법도 한 조금씩
들어가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상법이 아니, 민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준비를 하고, 이제 민소법 준비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상법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선택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소법은 사례형이 중요해요, 사례형이. 이게 되면은, 이제 선택형도 할 수 있고, 기록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둘 다 안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철저히 사례형 위주로 하는데, 상법은 선택형이 더 중요해요, 선택형이. 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상법은 선택형을 먼저 잘,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에서 선택형은 목표가 30개 이상, 그 다음에 민소법은 17개 중에 13, 4개, 상법은 한 15개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 틀린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법조문 판례라든지 뭐 이상한 판례, 법조문 문제, 그 다음에 지엽적인 판례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것들 서너 개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해도,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례도 60점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기록형도 아주 전형적인 것만 나오니까 나중에 기록형도 여러분들은 거기 한번 연습해보면 그거는 충분히 기록형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만 대로 거기 선택형에서 한 18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상총에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여기 합쳐서 두 문제, 그럼 합쳐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치고 그래서 보험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수에서 한 두 개에서 네 개 사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그죠? 그러니까 한 6문항 빼고는 그러니까 회사법에서 거의 7, 80% 그죠? 한 12, 3개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는 회사법 위주로 그러니까 철저히 회사법에서도 거의 주식회사 뭐 주식회사 위주로 정리하면 상법도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상총 상행이 어음수표까지 하고요. 보험은 이걸 위해서 막 그 많은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한 타임 정도 여름방학이나 그때 따로 한번 저기 강의를 해서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는 제공해 드리면 되니까 지금은 회사법을 제일 1순위로 잘 해야 되고 그죠? 문제 순서대로 어수 잘해야 되고 그다음 상총 상행이 그죠? 근데 진도는 뭐 상총 상행부터 나가지만 이렇게 중요도 손으로 치면은 그죠? 회사 어수 상총 상행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례 대비는 이제 기본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법 기본 사례지까지 한번 연습하면 될 거고요.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선택형 300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선택형도 실력을 올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자기 혼자 푼다고 실력이 절대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은 기록형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로 가보면 그 다음에 책도, 이제 저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제 진도를. 책도 2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법의 의와 법원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상법의 의와 법원 해가지고, 상법은 민법 1조처럼요. 상법에 법원이 나오죠. 적용 법규. 그래서 상사에 관한 상법이 일단 우선 적용되고, 그게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그래서, 상관습법보다 민법이 먼저라는 거. 이거는 선택형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사 법규의 적용서는 상사자치법,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상법전,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거를 요거요. 하고, 민법은 성문법, 관습법, 조리잖아요. 근데 이제 상관습법이 민법, 법률보다 성문법보다 우선한다는 것만 하나 주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선택형 대비로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법의 효력. 해가지고, 이제, 요건 1조고, 상법 1조고, 상법 3조를 보면, 상법 3조, 일방적 상행이. 그래서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이다. 1인의 행위가 상행일 때는, 일방적 상행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체크해두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법은 이렇게 일방적 상행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계약 당사 둘 다 쌍방적 상행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 두 개, 저기 상사유치권하고 이제 곧 내일 할 건데 상사유치권 그 다음에 매도인의 공탁 경매 등 상사매매 여기는 쌍방적 상행위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일방 당사자만 상해이면, 일반 당사자 상해이면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그렇게 해서 요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상행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사람 다 상행인 걸 요구하는 거. 그죠? 이렇게 쌍방상행,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죠? 상사유치권하고 상사매매.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상해임이면 일방적 상행이죠. 일방적 상행이. 이렇게 이제 상법이 적용되고. 근데 둘 다 비상인이다. 그럼 이때 민법이죠. 민법. 그죠?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요 세 군데만 상법이 적용되겠죠. 쌍방상행이, 일방상행이. 그럼 상법의 적용에 논의의 실익이 뭐냐? 상법 54조에, 그 다음에 지연이자, 이율은 연 6%, 그죠? 연 6%. 상사 법정 이율은 연 6%죠. 그 다음에 민사법정 이율은 연 6%. 그 다음에 소축법은 연 1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면 연 6%고, 그 다음에 64조에서 소멸시효는, 그죠? 5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상법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이게 구별의 실익이죠. 그죠? 논의의 실익. 상법하고 민법. 가장 중요한 거죠. 이자율, 법정이율하고 소멸시효. 그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상행이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상법이 적용 범위를 간단히 봤고요.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논의의 실익 여기 나오죠. 금방 본 대로 상행으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 54조. 그다음에 상사시효 5년 64조 적용된다. 그리고 판례는 이건 선택형 대비 하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선택형으로. 그다음에 상법 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행위, 그러니까 일방 상행이죠. 일행 상행일 때는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된다. 전원 상법 적용.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다.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일방이 수인, 그다음에 그중 1인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 적용되겠죠. 그 결과 상인이 아닌 자와 공동 차입한 차임금 채무도 모두 상사채무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갑으로부터, 만일 여기서 A, B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차용을 했죠. 차용을 했다. 근데 얘가 상인이다. 한 사람이 상인이고, 얘가 비상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비상인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는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법정일을 연 6%, 소멸시 5년.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가볍게 하나 보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거래 약관. 약관은 뭐, 상법에서도 뭐 이게 선택형 나온다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 약관규제법. 보통거래 약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 대로 그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령.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죠? 대기업, 전형적인, 정형적인 거래에서 이제 대기업이, 예컨대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입주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있을 때 일정에서 미리 계약한 내용인데, 약관규제법. 약관이 합의를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구속하는 근거. 해가지고, 이거는 뭐 민법에도 나오고 민소법에도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에서 판례가 있죠. 보험에서. 그래서, 보험약관이 이제, 구속력을 갖는, 계약 당사자한테 구속력을 갖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그 자체가 법규 범위라기보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 계약. 그래서 그렇다면 따라서 계약 당사자 보험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 약관의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다만 당사자 사이 명시적으로 약관에 달리 약정했을 때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그래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된다는 계약설 입장이다. 이건 모든 민법, 민소법, 상법 다 공통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법 자체로만 잘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항상 민법과 비교해서요. 민법과 상법을 같이 비교해서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알면 두 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강의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상법과 민법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두 개가 섞여버리면 둘 다 못해버리거든요. 알았죠?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고 여기는 이제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의의와 종류, 상인. 그래서 이제 제 2강 상인으로 가도록 합시다. 상인 개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개념 정리니까 여기도 개념 정리 쭉쭉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이제 아니 상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민법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있고 그죠? 대리인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럼 얘가 대리 행위를 했다. 갑대리인을 하면은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록된다. 이렇게 이제 민법의 대리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대리인데 상법에서는 본인이 주로 상인이에요. 상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인의 대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오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상인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에 상실하는 시기 그다음에 물적 설비로서 상호하고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 양도 이게 이제 상총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상인에 대해서 개념 요소가 5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업 사용인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 상업 사용인,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래서 물판사라고 그러죠. 물판사, 부포상 이렇게 지배인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뭐 선택형 사례 하나 나오는 정도인데 내용만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인총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외관 이론. 그래서 여기가 처음 상총 공부할 때 여기가 복잡해요. 여기가 복잡하니까 요거를 비교해서 안 해놓으면은 완전히 섞여가지고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도표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배인, 여기 표현 지배인, 여기 지배인에서 이 상대방,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보호를 해서 여기 표현 지배인이 나와요. 여기서 표현 지배인. 지배인 논점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14조.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는 상호에 들어가 있어요. 명의대여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 상호의 명의를 대여한 거죠. 명의대여자. 이것도 외관이론이고, 이건 24조에 있죠. 그 다음에 등기는 부실등기 해가지고 부실등기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부실등기 이제 39조에 나오죠. 39조. 그 다음에 영업양도 42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험도 다 여기서 나와요. 거의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형도 그렇고 다 여기서 나와요. 시험도. 외관 보호, 외관이론, 거래 상대방 보호.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개념 정리하고 거의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공통요건 민법처럼 외관이론은 외귀신 해가지고 외귀신. 그래서 외관의 존재. 그죠? 그 다음에 외관 요 귀책, 본인한테 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외관의 부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신뢰해야 되는데 외관의 신뢰. 그래서 이제 그 상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외기신으로 외우는데 상법에서는 존부신으로 외우죠. 존재 뒷자를 타서 존부신 신뢰 이렇게 결국 그게 그 말이에요. 그죠? 표현지배인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인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거기에 본인의 귀책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신뢰가 돼야 돼요. 이게 공통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법 용어로 존부신으로 하겠어요. 이제 존부신. 민법 가면 외기신. 상법에서는 존부신 이렇게 딱 외우는다. 네, 그래서 이제 상총에서는 얘네 4개가 제일 중요해요. 4개가.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대로 상인 개념, 시기, 상호, 등기, 양도 이게 상총이에요. 5개가. 그렇죠? 그래서 큰 틀로 짜놓으세요. 알았죠? 여기는 처음 공부할 때 상법이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섞이면은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틀을 딱 짜서 준비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상인 개념부터 상인 개념.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의제상인 크게 나눠지죠.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당연상인과 그 다음에 크게 의제상인. 의제상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개념 정리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상인에는 개인하고 상사회사가 있다. 개인하고 상사회사. 그래서 당연상인의 개념 요소로서 이제 이걸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의제상인도 설비상인 개인이요. 개인의 설비상인하고 민사회사가 있어요.
민사회사. 그죠? 개인하고 마찬가지 민사회사. 저희도 개인하고 상사회사. 그러니까 개인하고 상사회사인데 상사회사는 다 당연상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당연상인의 개념 요소는 여기처럼 첫째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영업으로 하면은 기본적 상행위 그러니까 영업으로 하면 그 기본적 상행이고 영업을 위하여 하면은 이건 준상행이고 이게 상행에 가서 하면 되니까 누구요? 47조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고 자기 명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상행 영업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영업으로 하려면 영계 대기해서 네 개의 개념 요소를 갖춰야지만 영업이 된다는 거. 영리를 목적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 인식 가능성 영업성 이 정도로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상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명의 기본적 자기 영업으로 세 가지 개념. 그 다음에 영업으로는 연기 대기. 뭐 외우라는 것보다 이건 개념 정리만 쭉쭉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예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귀속주체지 계산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 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봐보겠어요.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해서 그게 어떤 거냐. 그럼 여기 본 대로 상위는 여기서 본 대로 크게 자기 명의로 상행위 하는 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거는 당연상인, 개인과 상사회사가 있고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고 소상인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고 예, 그래서 이제 당연상인 지금 본 대로 여기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아까 본 대로 영업으로 해서 영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은 상사회사죠.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이익을 분배해요. 개인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개인은 이익 분배가 필요 없어요. 돈 벌어서 구성원한테 이익 분배하는 게 필요 없지만은 회사는 이익 분배가 반드시 개념 요소로 들어간다는 것만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이 정도로만.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책에 들어가서 권리의무 귀속주체로서 계산의 귀속분류 실적 판단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법 46조 22개 행위하고 특별법이 2개가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눈두장만 찍어 놓으면 될 것이고 예, 그 정도로 하고 의제상인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설비상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개인은 설비상인이라고 그러고 법인이 있고 여기 민사회사. 그래서 상법 이외 상행위 이외 행위를 하는 자를 민사회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상인도 자기 명의 그 다음에 상법 46조 이외 보조적 상행위 이런 것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대로 영업성도 있고 기업성 그 다음에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반복 이렇게 해서 요 개념 요소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본다. 그 다음에 소상인은 이제 자본총액 1,000만 원 미만의 상인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 아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볍게 개념만 정리하고요. 그럼 먼저 당연상인부터 보겠어요. 당연상인부터 하나씩. 아까 본 대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 명의일 것. 그래서 자기 명의에서 개념 요소는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돼요. 자기 명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 이때 갑대리 느리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노트 보면서 한번 해보면 여기처럼 이건 민법에서 했었죠. 갑대리인 그래서 갑의 대리인 여기 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명. 갑대리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갑하고 을 중에 누가 상인이냐? 그러면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그죠? 얘한테 귀속주체니까 얘가 상인이에요. 그죠? 대리는 상인이 아니고. 그래서, 갑대리인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계약당사자는 갑대병이잖아요. 갑대병, 계약당사자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니까는 갑하고 병,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얘네들이 상인이라는 거. 그죠? 대리인도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개념 요소로서 이렇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인데, 상인이라는 거, 이렇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 상대방이니까 이게 상인이라는 것.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갑대리인과 같이 대리해서거나 갑법인 대표을 같이 대표행위 하는 거. 그죠? 이랬을 때는 권리의무는 본인 갑이나 갑법인한테 귀속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상인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그러나 명의대여가 있다. 명의대여.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명의를 빌려줬고 명의를 차용한 것은 명의대여 을 그 다음에 명의차용자 갑이다. 그럼 누가 권리의무 귀속주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본 대로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명의 대여를 해줬다. 그래서 을이 야 내 명의를 써. 그래서 명의 대여를 해줬고
그럼 얘가 명의 차용을 했죠. 그래서 얘한테 거래를 해가지고 소비대차에서 뭐 1억을 꿨다. 그러면은 돈을 1억을 쓰는 사람은 을이란 말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은 형식적 채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 채무자라고 하는데, 아까 분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 그렇기 때문에 상인은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명의 차용자가 실질적 상인, 실질적 채무자로서 상인이라는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본다. 이렇게 본 대로 다음 페이지에서, 권리 의무 기숙지체자가 되니까 갑이 상인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는 명의 차용자가, 명의 차용자. 그 다음에, 계산과 구별을 하다. 계산. 계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인 손익의 귀속주체. 그러니까 돈이 누구한테 입금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누구한테 입금되나? 이렇게. 그래서 상인은, 법률 효과, 그냥 권리 의무만, 법률 효과만 귀속되면 되는 거지. 상인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요. 계산에서는 이제 내일쯤 하는 게 이제 위탁매매. 이게 대표적인 위탁매매가 나오는데, 위탁매매인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위탁매매인한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을이 상인이에요, 을이. 그러나 돈은 누구한테 입금되냐면 위탁자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갑의 계산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을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계산하고 상인,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그래서 위탁매매. 이건 내일쯤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 놓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할 거. 상행위는 아까 본 대로 개념 요소가 영계, 영리, 계산, 영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 상행위는 상행위를 하는 자로 상행위는 46조의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조문 찾아서 확인하세요. 매매, 임대차, 그렇게 쭉 나오니까.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찾아볼 수만 있으면. 또는 특별법은 담보부, 사채, 신탁법 23조 이게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46조. 그 다음에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이거 한 개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법이 한 개 있으니까 선택형 하나 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총 23개죠, 23개. 그죠? 그 다음에 판례는 당연상행위는 64조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되는데 영업은 영리를 목적,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해두면 돼요. 영계, 대기. 선택형 하나 나왔다는 것은 요거 준비하라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영계, 대기.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제상인. 지금 본 대로, 여기서 의제상인은 똑같이 저 차이점만 보면 의제상인은 여기도 똑같이, 자기 명의. 여기서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명인데 차이점은 46조 행위가 아니라 46조 이외의 상행위예요. 상행위. 그래서 영업을 위하여.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여기서도 영업으로 위하여. 46조. 그러니까 요것만 차이 있는 거죠. 요것만. 저기는 46조 22개. 그 행위라는 게 저기 당연상인이고 설비상인은 46조 이외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영업은 요거죠. 영리, 계속적,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상인적 설비를 갖춰야 된다. 상인적 설비. 그 다음에 상인적 설비하고 상인적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46조 이외 행위를 요까지는 요거 2번만 틀리잖아요. 이거를 상인적 설비, 즉 인적 설비, 지배인을 구비해야 되고 물적 설비는 아까 상호하고 등기 그런 걸 구비하라는 거예요. 상호하고 등기.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은 당연상인과 같은 방법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5개 개념 요소가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의제상인은 뭐가냐? 의제상인은 지금 말한 대로요. 이거는 똑같다고 그랬죠? 자기 명의. 그러니까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건 똑같아요. 상인이니까. 어차피 상인이니까. 그 다음에 46조 이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의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상인적 설비와 방법. 상인적 방법은 인적 설비는 지배인, 물적 설비는 상호하고 등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은 당연상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적 설비, 요 상인적 설비가 요건데, 여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랑 사회통념상 상인적 설비, 그래서 물적 설비는 영업소, 상업장부, 상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 설비는 상업 사용인을 자기가 상업 사용으로 선임해가지고 쓰는 거, 이 정도를 포함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으로는 뭐 있느냐? 상인적 방법은 사회통념상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결국은 당연상인이 영업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상인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명의와 영업성은 똑같다. 그죠? 자기 명의와 영업성은 아까 영계대기라고 그랬죠? 영리, 계속, 대외적, 기업성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상인과 공통된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상행위를 하지 않는 점, 즉 46조 상행위를 하지 않고 이외 행위, 요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설비상인과 그 다음에 저기 민사회사가 있다. 그래서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 그죠? 아까 말한 대로 46조 이외의 행위라는 저기 상행위 이외의 행위, 그죠? 46조 이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상행위 그리고 46조 행위죠. 요거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고, 상사회사는 당연 상인이 되겠죠. 그거 이외의 행위를 한 자는 민사회사라고 한다.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가 민사회사다. 의제상인. 그래서 여기 뭔가는 농업이나 대표적인 거예요. 축산업 등 원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 이것도. 그 정도로 해서 큰 틀로 해놓으세요. 그죠? 당연상인, 자연인, 상사회사. 의제상인, 설비상인, 민사회사. 이렇게. 개념만 보고 선택형 잘해, 한두 개, 이렇게. 소상인은 여기서 본 대로, 소상인은 누구냐? 자본 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이다. 1,000만 원 미만. 그래서 회사가 아니어야 돼요. 소상인은.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회사가 아닌 자여야 된다. 그래서 소자본이라도 회사 자체는 소상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법 총칙에서 적용되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선택형이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호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인, 상호, 등기, 상업정보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형 하나 대비한다. 지호 등장. 알았죠? 그거 하나만 딱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별 처음부터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지호 등장.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 실질적 판단.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택형에 나오는 판례들만 따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따로 모아놨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 기속주체라고 그랬죠. 권리의무 기속주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는 얘가 상인이에요. 그죠? 후자가 상인이다. 실질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거 딱 하고. 영업으로 의미에 대한 판례 입장 해가지고 영업으로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건데 영업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했었죠. 영업의 의미는 영계대기. 그죠? 여기서 본 대로 되려면 저 영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영계대기. 그래서 영리성은 당연히 돈 버는 거죠. 영리를 추구하는 건 돈을 버는 거죠.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보고 그다음에 무상 같은 건 안 되고 그다음에 회사는 영리성은 이익 분배를 요건으로 하지만은 그죠? 개인은 그죠? 개인은 이익 분배는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공법인도 영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법인도 이익 분배를 하면. 그래서 회사만 분배를 해요. 회사만 이익 분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자연인은 이익 분배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성, 동종에게 계속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거를.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기업성은 여기 뭐 선택형 하나 대비하는 건데 상법 46조 단서에서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 종사 그러니까 임금 받을 목적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측의 영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기업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6조 단서가 기업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네측의 영사에서 보수를 받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택형 지문 하나 뜬다는 정도 하나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뭐 3번도 처음 공부할 때 여기 좀 이렇게 요 논점이 판례가 나오는데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애가 46조 매매. 그러니까 46조 기본적 상행위에서 1호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둘로 나누죠.
그래서 판례는 46조 1호 매매에 대해서 자기가 재배한 과수원 나무, 사과나 이런 걸 말이에요. 과수원. 매도하는 행위는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 상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 사과 판매상한테 위탁 판매. 그래서 대도시 사과 판매상에서 야, 내 사과 좀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위탁 판매 한다면, 이거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라고 봐. 사과 과수원 경영자의 위탁 판매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것 좀 팔아줘 하는 행위는 그 매매에 해당되지만, 여기 46조의 매매는 해당되지만 영업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선택형 하나하나만 준비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여기 아까 본 대로 여기 노트에서 보면 농산물, 그죠?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 그죠?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이 매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영업으로 자기가 직접 판매하면 영업으로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탁 판매, 내 것 좀 팔아줘. 그랬을 때는 자기 명의 매매도 되지만 영업으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안 되니까 상인이 아니다. 요 정도로요. 위탁 판매, 직접 판매. 요거만 선택형 대비 하나, 지문 하나 이 정도로 해서 준비만 해두면 될 거예요. 위탁 판매는 영업으로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성,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비상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개를 운영하는 개주는 설비상인을 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기처럼 여기 학교 법학원처럼 학원업은 긍정. 이건 선택형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개주는 상인적 방법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의제상인 부정했고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 설비상인으로 봤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돼 의제상인에 해당된다. 또 봤고. 그러나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상인적 방법에 설비상인으로 보질 않았어요. 의제상인이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부정. 그래서 변호사는 영리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영리활동을 엄격하게 제한. 그 다음에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 여러 기준에 비춰보면은 변호사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두 가지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뭐냐면 그래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호 등기에 의해서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 등기 신청을 각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라면 상호 등기 신청은 받아줘야 돼요. 근데 변호사는 상호 등기 신청을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니까 상호 등기 신청 각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 그래서 요것도 선택형에 나오고 법무사도 똑같다고 봐요. 법무사도 부정을 한다. 선택형 대비 하나 해놓는다. 이거 사령은 안 나올 거고 이렇게.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이건 다 부정한다는 거 이렇게 준비해놓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인의 개념은 됐고요. 그래서 당연상인, 의제상인. 당연상인은 개인, 그다음에 상사회사. 그다음에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 이렇게 딱 나눠놓고. 그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그래서 상인 자격의 의. 영업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상법 4조 5조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취득한다.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논의의 실익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그 다음에 상사시효는 연 5년. 여기 적용된다는데 논의의 실익이 있다. 민법과 달리. 그래서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그러면은 여기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이제 법인하고 자연이랑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인 자격, 법인하고 자연인. 네, 그래서 법인은 당연히 이거 민법에서 했죠. 법인은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 설립 등기할 때, 그죠? 그런 권리 능력을 취득한과 동시에 상인 자격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상실도 권리 능력 상실되는 청산사무 종료시예요. 청산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 종료시, 그죠? 이때 법인의 권리 능력을 상실하니까 상인성도 그대로 상실하는 거죠, 그죠? 자연인 일반 사람들이요. 자연인은 자기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성, 인식 가능성을 따르죠. 인식이 가능하면 그때 된다. 그리고 자연인은 상실하는 건 당연히 사망하거나 영업을 폐지했을 때, 그죠? 그래서 대외적 인식 가능성, 요 개념이 있거든요. 요 개념이 좀 중요하죠. 별표 친 것처럼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래서 얘가 뭐 학원업을 하고 싶다. 학원업. 아까 학원업 설비 상인이라서 상인이라고 그랬죠. 의제 상인. 학원업의 영업을 위해서 돈 10억을 꿨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갑이 10억을 꾸게 해서 을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학원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 10억만 꿔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갑이 이제 학원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인식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대외적으로 인식한 그때부터 상인이 돼서 54 상사율 연육은 그다음에 상사시 5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학원업을 하려고 건물을 임대하고 매매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상인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대로 이렇게 대외적 인식 가능성 요것만 하나 준비하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정리하세요. 그래 법인 설립등기 시 회사는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언제나 상인 자격을 갖는다. 회사는요. 상사회사, 민사회사 문제나 상인 자격을 갖는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태생적 상인이다. 그 다음에 설립중 회사는 아직 설립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설립중 회사가 이제 회사 설립을 위해서 그죠? 창립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했다든지 그런 것처럼요. 회사를 설립하기엔 준비행위로 영업을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이 해당된다는 정도만 하고 따라서 창법이 적용된다. 보조적 상행이 설립중 회사, 설립준비행위, 보조적 상행이. 그 다음에 자연인은 영업을 개시 시 해서 상대방이 얘가 영업을 한다는 걸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취한다. 영업 개시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상인 자격은 사주와서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영업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러면은 판례 태도로 보면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아까 본 대로 학원업이다. 그러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할 때, 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또 이 개업 준비행위는,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보조적 상해로서 상해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 학원업을 할 목적으로 내가 학원 설립 비용을 좀 꿔줘. 그렇게 하면 상대방 쟤 학원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했을 때부터 상해가 되고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따라서 영업자금 학원업을 위해서 영업자금 돈을 꾸는 행위는 행위 자체 성질로 보여서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돈을 꾸는 행위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학원업을 하려는 준비행위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더라면 상행에 대한 상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업 개시, 그러니까는 학원을 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아니라 기업 준비행위 착수한 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원업을 점포 임대를 하는 거죠. 여기 착수한 때 상대방이 영업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결국은 객관적 인식, 상대방이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그래서 선택형의 요금 몇 번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주관적 인식 가능성.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 그림에서 봤듯이 개인이 영업 개시, 학원업을 하겠다, 의사를 가졌고, 그 다음에 영업자금 차용행위, 보조적 생행위. 그러니까, 돈을 꿨어요, 10억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설명에서, 야, 나 학원 하려고 하니까 10억만 꿔줘. 이렇게 준비행위라는 좀 인식. 그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영업점포, 학원 건물을 임차하고, 그 다음에 영업 개시행위, 상호등기 광고, 간판 부착했을 때,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그죠? 여기.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때부터 상법이 적용된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서 준비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서는 상인 자격의 상실. 아까 했었죠? 자연인은 사망이나 영업 폐지. 자연인은 사망 폐지.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해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다 종결돼야 돼요.
그래서 청산 등기 시에는 아직 저기 상인 자격이 성실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핵심 체크 판례. 이제 선택형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행위. 그러니까는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 자금 사용하려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회사는 상인이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 자금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회사 개인이 꾸는 거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회사만 상인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되고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잘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자금 차금 행위와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보조적 상해로 상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위한 자가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전제로 한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하는 거 불가하다면 이거는 보조적 상해가 안 되겠죠. 자기가 그죠? 자기 명의로 자기 영업을 준비해야지 다른 상인의 영업 준비를 해주는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선택형이 또 의외로 이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영업 항의를 하려고 영업 준비를 해야지 다른 상인의 영업 준비를 대신해 주는 게 보조적 상해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갑이 학원 설립 과정에서 운영 준비 자금으로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아까 했었죠.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갑은 상법 5조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되는데 갑의 차용 행위는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다. 그죠? 돈을 꾸는 거는. 그 다음에 상대방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 행위를 할 때 갑은 상인 자격을 취득한과 아울러 영업을 위한 행위에서 보조적 상해가 되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이때 정확히. 이때 대외적 인식 가능성, 대외적으로 인식했을 때. 대외적으로 인식했을 때 이때부터 뭐가 된다?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판례를 둘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선택해 나오는 것들이니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인 의의와 종료했고요. 자격 상식까지. 이거는 완전 개념 정리니까 해두고 그럼 10분 쉬고 상업상인과 지배인 그쪽으로 들어가겠어요.